예, JTBC 코로나19 뉴스 특보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들어온 소식으로는요. 확진자 수가 전국적으로 438명, 지난 자정 기준으로 오늘 새벽 0시까지 438명이 증가를 해서 총 확진자 수는 5,766명이 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몇 가지 이제 저희 관심을 가지고 짚어볼 숫자들이 있는데요. 특히 격리 해제된 사람들의 숫자가 47명이 하루 동안 47명이 늘어서 총 88명이 됐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들은 잠시 후 또 전문가 모시고 집중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스튜디오에는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김윤 교수 그리고 고현준 시사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저희 보도국에서 박상욱 기자가 나와서 또 도움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오늘 확진자가 나온 도시들 중에 지역 중에 또 역시 가장 많은 확진자 숫자가 나왔던 곳 여전히 이제 대구 경북 지역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지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오전에만 이제 또 3명이 더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지성 기자. 자, 대구 경북 지역에서 사망자 3명 더 늘었다는 소식 들어왔는데 자세한 내용 좀 전해 주시죠. 네, 대구 파티마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70대 남성이 오늘 오전 숨졌습니다. 지난 3일부터 발열과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고 어제 병원 응급실을 찾은 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평소 당뇨병을 앓았다고 합니다. 경북 안동의료원에서도 확진자였던 84살 여성과 81살 남성이 숨졌습니다. 특히 81살 남성은 별다른 기저질환은 없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코로나19 국내 사망자는 모두 39명입니다. 이 가운데 1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대구 경북 지역입니다. 예. 자, 추가로 나온 사망자분 중에 81살 남성, 별다른 기저질환이 없었는데 역시 고령자였기 때문에 상당히 또 취약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면역력이 약한 노인분들이 많은 그런 요양원에서 지금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고 있다고 해서 더 걱정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0시를 기준으로 대구 지역 확진자는 4,326명, 경북은 861명입니다. 경북 봉화군 푸른 요양원에서는 모두 3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입소자와 직원 약 80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입소자 가운데 2명은 봉화해성병원으로 입원한 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시작한 집단 감염이 병원으로 번질 우려가 큽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경북도청은 도내 사회복지시설 581곳 모두 코호트 격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입소자들은 오는 9일부터 2주간 바깥을 드나들 수 없습니다. 직원들도 일주일 동안 외출과 퇴근이 금지됩니다. 예. 또 걱정이 되는 게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 워낙 확진자들이 급증하다 보니까 치료받을 병상 부족하다는 이야기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병상이 좀 충분하게 확보가 되고 있나요? 네, 현재 대구에서만 확진자 2,117명이 입원 대기 중입니다. 특히나 고위험군 환자 40명이 아직도 병상을 구하지 못한 채 자가 격리 중입니다. 대구시는 대구 국군병원에 300개 병상을 마련했는데 일단 오늘 중증 환자 50명을 보낼 계획입니다. 경증 환자들은 현재 생활치료센터 3곳에 약 580명이 들어가는데 그쳐 추가 확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청에서 JTBC 김지성입니다. 예, 오늘 여러 가지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을 통해서도 그렇고 중앙재난수습대책본부의 브리핑에서도 몇 가지 이제 중요한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특히 이제 격리 해제된 환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또 그리고 정부에서는 마스크 수급 대책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관련된 소식들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박상욱 기자, 오늘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지난 자정부터 오늘 새벽 0시까지 438명 확진자 추가로 나왔다고 얘기했는데 확진자 현황부터 한번 좀 다시 짚어볼까요? 네, 일단 현재까지의 확진 환자의 수 5,766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증가세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지난 2일부터 집계 발표 시간에 있어서 일부 조정이 있긴 했었습니다만 이 16시 기준, 오후 4시 기준 통계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기준 삼아서 지금까지 증가세를 한번 중심으로 짚어보면요. 예.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왔었던 1월 20일부터 2월 18일까지 확진자의 증가폭은 한 자릿수에 불과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대구 지역의 첫 확진자인 31번째 환자가 나온 2월 18일 이후에 이 확진자의 수는 급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최근 일주일 새 가장 높은 증가폭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지난주 목요일인 2월 27일에 하루 새 증가폭이 500명을 넘기더니 2월 29일엔 813명, 그제인 3월 3일엔 무려 851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예. 다행히 어제부터 끝을 모르고 치솟던 증가세가 조금은 주춤하는 모양새지만 여전히 이 날마다 수백 명의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긴장을 늦추긴 이른 상태입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도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 신천지 관련 유증상자에 대한 검사가 마무리가 됐고 점차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을 예견해 볼 수는 있지만 며칠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지금 박상욱 기자 이야기한 대로 기준이 바뀐 이후부터 이제 그러니까 전 자정부터 또 오늘 자정까지 있었던 그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난 3일 기준으로 600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음 날에 이제 516명. 근데 오늘은 이제 438명이니까 이야기한 대로 분명히 약간 좀 증가세는 좀 주춤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김윤 교수님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항상 또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에서의 어떤 숫자 변동은 큰 의미는 없다고 보지만 그래도 늘어난 것보다는 뭐 줄어드니까 일단 숫자를 보기엔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대구 신천지 교인들 중에 유증상자들에 대한 확진 검사가 대부분 진행이 됐고 예. 그 진행이 된 상태에서 확진자 수가 3일 연속 이제 떨어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예. 뭐 대단히 조심스럽긴 하지만 예. 대구 지역 전체적인 어떤 감염의 추세는 그 한풀 꺾인 추세이고 예. 안정세로 가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아마 예측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 신규 발생 확진자 추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저기 이제 기준에 따라서 저거는 이제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 숫자와는 다르게 예전 기준으로 나와 있는 그 숫자입니다. 그래서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있었던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851명으로 피크를 찍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435명, 145명 하는 모습 볼 수 있는데요. 예.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이 숫자를 항상 볼 때 같이 눈여겨봤던 게 지금 현재 검사를 몇 명이나 하고 있느냐 네. 이 숫자도 좀 눈여겨보지 않았습니까? 네네. 누적해서는 저희가 14만 정도를 이제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오늘 발표된 기준으로 봤을 때 검사 중인 숫자가 21,810명. 과거에 비해서 좀 피크를 찍었을 때부터 좀 줄었습니다. 네, 보통 줄었습니다. 하루에 3만 명까지 네. 검사하고 있는 적도 있었는데요. 이거 준 것은 역시 대구 지역의 신천지 신도에 대한 조사가 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랬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검사 중인 그 대상자 수가 줄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중에 확진자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그 확진자의 어떤 그 배후 인구 숫자가 예. 줄어든 거라서 전체적으로 확진자 수가 떨어지는 추세와 맞물려서 생각하면 우리가 조금 더 희망적인 전망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역시 전문가 집단에서는 또 질병관리본부에서 네. 오늘 권준욱 부본부장이 이야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지금 숫자에 대해서 좀 어떻게 봐야지 될지 그런 부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자, 기본적으로 이제 중대본 입장에서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다. 전체 발생 규모 자체가 숫자가 조금 줄었다. 그런 느낌을 가지신다면은 그런 방심과 또 약간 느슨한 틈을 반드시 병원체는 뚫고 들어오는 그런 과거의 경험이 있었다라고 네네. 해서 또 네. 권준욱 부본부장은 또 상당히 조심스러운 그런 입장을 좀 보이기도 했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 이야기 들으면서 좀 든든하다 하는 생각도 네.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한 가지 유념해야 될 사실은 대구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그 대량 감염 사태와 유사한 사태가 또 다른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고 다른 시설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그러면 그때부터 발생하는 그 발생자의 피크까지 가는 곡선은 또 새로운 사건으로 그렇죠. 치부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대구 경북 지역의 하락세와 겹쳐서 또 환자 증가세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 특정 지역에서는 어떤 체육 시설을 통해 실내 체육 시설을 네. 통해서 또 어떤 지역은 경기도 지역에서는 또 교회를 통해서 집단 감염 우려가 지금 있지 네, 않습니까? 네. 특히 이제 우려가 되는 것은 뭐 요양병원, 요양원, 정신병원, 정신요양원, 장애인 시설과 같은 그 다수가 밀집해서 생활하는 공간이면서 예. 그분들이 그런 시설에서 이제 오랫동안 있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져 있고 감염의 가능성이 높은 분들인데 예. 대부분의 그런 시설이
그 일반적으로 감염 관리의 기능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예. 그래서 그 이 집단 생활, 낮은 면역력, 감염 관리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것, 낮은 것 이게 겹치면 예. 그 집단 감염이 발생할 위험성이 언제나 상존하고 있다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예. 그에 반해서 지금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대책은 그런 가능성을 좀 불식시키기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아서 좀 예.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인 대책을 내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부본부장도 아직은 방심할 단계가 아니다. 네. 좀 더 지켜봐야 된다. 네.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한 거였겠죠. 어떻게 보면은 이 전문가 그룹의 어떤 의견 한번 좀 역시 중요하게 들어봐야지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게 됐습니다. 오히려 뭐 지금 이 숫자를 보면서 잠깐 줄어든 숫자를 보면서 이런 성과가 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도 상당히 있을 텐데 오히려 지금 더 조심해야지 된다. 지금 줄었다는 느낌을 가진다면 그 방심을 또 질병이 파고들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저는 보면서 오늘 이 브리핑의 키워드는 집단 감염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예. 전국적으로 약 69.4%의 집단 감염 사례들이 있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신천지 대구 교회라든지 부산의 온천 이 교회 또 뭐 이 요양 시설이라든지 뭐 그 외의 병원들 계속해서 집단 감염 사례들이 많았었는데 대구에 있는 신천지 교회 확진자들 숫자가 줄어들고 또 이곳에서 격리 해제 숫자가 또 더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잠시 좀 방심했다가는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체는 예. 또 그 사이를 짚고 들어온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좀 우리도 좀 귀담아 들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권준욱 부본부장이 오늘 브리핑 통해서 했던 이야기 중에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격리 해제와 관련된 숫자들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격리 해제 숫자가 오늘 발표 기준으로 해서 어제 기준이죠. 갑자기 많이 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설명이 있었는데요. 먼저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격리 해제된 누적해서는 총 88분이 격리가 해제가 되셨습니다. 현재 이제 변경된 지침에 따른 격리 해제 기준은 퇴원 기준과 또 다르게 발병일로부터 3주가 지날 후에는 격리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없더라도 당초는 반드시 이제 PCR 통해서 음성 검사가 확인돼야만 되는데 또는 격리 해제 기준 중에 하나는 3주가 다 지나지 않아도 PCR 검사를 통해서 음성이 확인이 되면 격리 해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검사 없이도 격리 해제를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와 지침이 마련돼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검사 없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격리 해제된 사례는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격리 해제된 확진자들 숫자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오늘 한꺼번에 47명의 수가 늘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던 건데 지금까지 하루에 이렇게 많은 수의 격리 해제자 수가 나온 적은 없었습니다. 모처럼 예. 반가운 소식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7명, 7명이라고 했는데 47명. 예, 47명. 47명이 예. 늘었죠. 오늘 예. 0시 통계에서 이제 전체 누적 격리 해제자 수가 88명으로 어제보다 이제 47명이 늘어난 거죠. 예. 그래서 1월부터 어제까지의 전체 격리 해제자 수가 41명이었는데 이보다도 더 많은 수가 하루 만에 늘어난 셈입니다. 예. 아직까지 이 격리 해제자 47명의 신원이 공개되진 않았습니다만 이 역시 대구 경북 지역에서 집중됐을 거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 청도 대남병원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던 이 정신병동 환자들 가운데서도 이 최근 다수가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었고요. 예. 또 대구 신천지 관련 확진자들도 잇따라 격리 해제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강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 조정관은 오늘 브리핑에서 이 보통 2주부터 아주 길게는 8주까지도 이 치료에 드는 외국의 사례를 고려해 본다면 이제 격리 해제되는 분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조심스럽게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예. 다만 주의해야 될 점이 앞서 이 25번째 확진자가 완치 판정을 받았던 이 70대 여성이 퇴원 닷새 만에 다시 재확진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또한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완치 판정을 받았던 사람이 다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상황을 좀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 3주가 지났기 때문에 또 네. 보통 이제 뭐 격리 기간이라고 봤던 그리고 잠복기라고 봤던 뭐 또 2주, 3주가 지났기 네네. 때문에 그런 기간이 됐기 때문에 대규모로 이렇게 격리 해제되는 분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 것으로 봐야 될지 네. 아니면은 혹시 질병관리본부에서 격리 해제하는 기준을 낮춰서 이렇게 되는 건지 또 그 네네. 부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과거에 그 확진 검사, PCR 검사를 2차례 해서 음성이면 격리 해제를 하던 방식은 뭐 사스나 메르스 때 썼던 기준이고요. 예, 그게 좀 지나치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게 적용하기는 코로나19에 적용하기는 좀 엄격한 기준이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판단이 있었고 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그 질병 결과를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이제 관찰한 결과 대개 발병에서부터 3주가 지나면 더 이상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예. 3주가 지나면 격리 해제를 해도 무방하다는 게 지금까지 이 바이러스와 관련된 연구 결과입니다. 예. 그에 바탕을 둔 판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PCR 검사를 하지 않고 네. 그리고 그냥 격리 해제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네. 게 이제 권준욱 부본부장의 이야기였죠. 예, 네, 네. 근데 앞으로는 그렇게 할 가능성도 있다. 검토를 예. 해볼 수는 있다. 네.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PCR 검사라는 게 우선적으로 빨리 그 환자를 찾아내고 코로나19에 감염된 분들을 찾아내고 격리하고 치료하고 하는데 우선적으로 활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 격리 해제를 하는 데까지 뭐 그 검사가 밀려 있는 상태에서 굳이 예. 격리 해제를 위해서 PCR 검사를 해야 되는 것은 좀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것이라고 정부 당국이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어떻습니까? 조금 전 박상욱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25번 확진자였죠. 음성 판정을 받아서 퇴원을 했는데 격리 해제가 됐는데 네네. 다시 이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예, 증상이 예. 나타나서. 네네. 지금 이렇게 대규모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47명이 이제 격리 해제가 됐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대규모로 격리 해제자가 나온다 그랬을 때 다시 양성 판정을 받는 확진이 네네. 되는 사람들이 없겠느냐 하는 두려움도 있거든요. 아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 단지 그게 일반적으로 흔히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고 예. 아주 드물게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에 대비해서 모든 환자에게 격리 해제 전에 PCR 검사를 하는 것은 좀 낭비이고 예. 자원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좀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긴요. 지금 뭐 5,766명이나 되는 네. 확진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 어쨌든 다 대부분이 이제 격리 네. 해제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할 때마다 또 PCR 검사를 한다는 건 상당한 비용이 수반이 되겠군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비용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PCR 검사를 더 받아야 될 다른 우선순위가 높은 예. 뭐 신규 환자나 증상이 있는 사람이 더 높은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우선 검사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이제 격리 해제를 할 경우에 환자분에게 그 재발 증상이 나타나면 예. 반드시 다시 신고를 하고 그때 다시 검사를 받도록 안내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격리 해제가 된 환자 입장에서도 본인이 좀 더 본인의 몸 상태를 잘 지켜보면서 네. 계속 좀 협조를 하는 게 또 필요하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새로운 방식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이제 격리 해제자가 계속 나오게 되면은 또 각자의 어떤 그 협조를 통해서 또 이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일 것 같은데요. 또 하나 이제 나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감염병 특별 관리 지역으로 또 경산이 추가됐다라는 소식도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경산 예. 같은 경우는 지금 대구랑 그 같은 문화권이잖아요. 거의 같은 생활권이라고 그렇죠. 봐야지 예, 되죠. 뭐 지역 번호도 053으로 같이 쓰고 있는 지역이기도 한데 예. 이곳에는 특히나 또 이제 그 대학들이 많이 몰려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젊은 나이대에 신천지 교인들이 또 많았던 곳으로 알려지고 있고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긴 했는데 그 중에 절반이 신천지 교인과 또 관련 있는 곳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대구와 이제 경북 청도 그 이어서 경산까지 이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구역으로 정한 이유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확진자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특별 관리가 필요한 곳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예, 이와 관련해서는 김강립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이 직접 오늘 브리핑을 통해서 오늘 있었던 브리핑입니다. 경산을 이제 특별재난관리구역으로 또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경산시는 대구와 동일한 생활권에 해당되고
경북 신천지 신도 환자 262명의 절반가량이 경산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지역 내에서의 2차 감염과 소규모의 집단 감염 등의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산시 내의 코로나19를 통제하고 여타 경북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산시를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으로 집중 관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영유아의 감염 예방을 위하여 기존 3월 8일까지로 예고되었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3월 22일까지 2주 연장합니다. 휴원 기간 동안 어린이집의 아동 돌봄을 필요로 하는 보호자는 어린이집의 긴급 보육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이제 들어온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들어온 소식부터 하나 좀 전해드려야 되겠는데요. 조금 전 청와대 윤도한 소통수석이 기자 브리핑을 했는데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메시지를 친서를 보냈다는 소식입니다. 어떤 내용이죠? 네, 이게 정상 간의 친서에서 이제 어떤 내용이 있었다라고 자세히 밝히기는 어렵다라고 일단 설명을 했습니다만, 예. 다만 이제 친서가 와서 이런 일이 있었다 정도까지만 말씀드리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라고 안타깝게도 이제 설명은 거기서 그치긴 했습니다. 예. 다만 이제 방식에 대해서 이제 친서에 대해서는 답변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질문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는 했는데요. 다만 이제 대통령이 이제 3.1절 기념사에서 보건 분야의 이제 남북 협력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었고, 예. 그 이후에 그에 따라서 이제 친서가 아무래도 온 것이 아니겠느냐 예. 이렇게 보인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 그렇군요. 문재인 대통령이 친서를 보내왔고 또 친서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우리 국민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네. 반드시 이겨낼 것으로 믿는다. 뭐 이런 내용이었다고 전해집니다. 또 김 위원장 남녘 동포들 소중한 건강이 지켜지기를 빌겠다라는 말도 전했다라는 그런 내용이군요. 사실 바로 며칠 전만 해도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이죠. 네. 김여정 제1부부장이 네. 또 굉장히 다른 톤의 또 이야기를 또 전했기 때문에 뭐 지금 얘기한 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보건 관련된 코로나19 관련된 이야기가 뭐 주가 되는 것 같고요. 예. 김여정 부부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한에서의 어떤 단거리 발사체가 있은 이후에 예. 청와대에 뭐 반응이 나온 이후에 그 청와대 반응에 대한 또 다른 담화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청와대 반응도 그 당시에 이런 코로나19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의 위기를 조장하는 그렇죠. 어떤 네. 이런 일은 없어야지 되겠다라는 취지의 어떤 대응이 있었죠. 그랬더니 이제 김여정 부부장의 메시지는 남측에서는 이제 군사훈련을 하면서 예. 북측에서 진행되고 있는 군사훈련에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다소 강한 어조의 이 담화문이 있었던 것인데 예. 그 이후에 지금 뭐 며칠 만에 또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가 도착했다고 하니까 또 좀 색다른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뭐 표피적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남매 간에 조금 다른 메시지가 전해진 것 그러니까요. 같은 그런 느낌이기도 한데 이거 어떻게 분석을 좀 해볼 수 있을지 또 추가로 들어오는 소식들 저희 보도국에서 또 정치부에서 분석이 있으면은 저희가 잠시 후에 정리를 해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까지는 이제 경산이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됐다는 소식 말씀드리고 있었는데요. 좀 고현준 평론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경산은 이제 대구의 동쪽, 그러니까 대구 수성구와 맞닿아 동구 있는 아래쪽에 있죠. 예, 그래서 수성구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산의 일부였다가 이제 대구로 편입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같은 생활권이라고 봐도 되는데 지금 특별관리지역으로 경산은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뭐 마스크를 지급받는다든지 저런 방역 대책에 있어서 조금 대구에 비해서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었는데 지금 그런 취지에서 경산 지역에서도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을 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 아무래도 특별관리 지역 이제 대구와 청도 이어서 세 번째로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된 건데 그럼 앞으로 방역에 있어서 경산도 큰 변화가 있다고 봐야지 되겠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생활치료 시설을 확보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역 물품을 보급한다든지 예. 앞서 보도에서도 있었습니다만 그 어린이 긴급 보육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예. 부분에 있어서 그 보다 나은 이제 그 더 많은 자원이 투입될 것이기 때문에 예. 그 보다 체계적인 방역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대구, 경북 쪽만 계속 이야기를 했어서 사실 뭐 경산 지역에 지금 피해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진 네.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뭐 잘 알려지진 않았었는데 경산 지역도 상당하다고 하죠. 그리고 신천지 신도 환자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또 경산 지역이라고 하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따져보면요. 경북 지역에 이제 신천지 신도 환자가 262명이 되는데 이 중에 절반이 넘는 135명이 경산 시민입니다. 또 이제 이 지역에서 경북 지역에서의 신규 확진자 중 다수가 최근 들어서는 이 경산 지역에 집중돼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이제 경산 내에서 2차 감염 그리고 집단 감염 사례까지 등장을 하게 되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경산시를 특별관리 지역에 이렇게 추가를 하게 됐습니다. 예. 자, 오늘 또 그리고 김강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조정관이 이야기한 내용 중에 저희가 조금 전에 들었는데 뒷부분에 있었습니다. 네. 어린이집의 휴원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는 소식도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 계속해서 교육부에서 발표했던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초, 중, 고에 대한 얘기 그리고 또 유치원에 대한 이야기는 있었는데 어린이집 얘기는 이번에 또 처음 나온 거죠. 김강립 차관의 얘기로는 휴원 기간을 3월 8일까지 그동안 얘기가 됐었는데 3월 22일까지로 2주 더 늘린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찌됐건 이 어린이집도 휴원을 시키는 이유는 어린이들의 그 안전을 위해서 또 이 예. 방역에 있어서의 안전을 위해서 시키는 것인데 물론 이렇게 되면 또 이 보육 공백이라는 부분을 생각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긴급 돌봄 서비스는 이곳에도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긴급 보육을 하게 되면 뭐 급식이나 가식 같은 경우에 평소와 다름없이 제공이 되고 어린이집 내의 방역, 그러니까 소독이라든지 이 방역 물품들도 지급하게 되는 과정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 알려진 것처럼 아이들을 돌보는 그 형태에 있어서 예. 가족 돌봄 형태를 가장 선호한다고 알려져 그렇죠. 있고요. 예. 이 가족 돌봄 휴가 제도를 최대 열흘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조치들도 얘기가 됐고요. 고용노동부에 있어서 1인당 하루 5만 원씩 최대 50만 원까지 이 보육에 필요한 비용도 제급이 된다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1인당 하루 5만 원, 그래서 최대 50만 원까지. 그러니까 지급이 열흘간 된다. 쓰는 것이기 때문에 5만 예. 원씩 열흘 5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장 이제 좋은 거는 어떤 시설에 맡기는 것보다 이제 본인이 직접 보는데 그렇죠.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누구 한 명이 이제 회사를 또 잠시 그만둬야지 되기 때문에 그 중단을 해야 돼. 출근을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지원 대책이 분명히 지금 또 뚜렷하게 실질적인 어떤 좀 대책이 필요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또 오늘 마스크와 관련된 이야기 또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약국에 가서 마스크를 하나 구입을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랬군요. 예,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예. 근데 여전히 이제 공적 마스크를 구입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다 그렇습니다. 하는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죠. 또 아주 운 좋게 이제 약국에 갔을 때 살 수 있다. 그리고 여전히 이제 언제 어디서 마스크를 판다는 이야기 있었을 때 아직도 줄을 길게 서서 네. 이제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마스크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여러 차례 오늘 또 언급이 있었고 이와 관련된 브리핑도 있었습니다. 몇 가지 볼 텐데요. 먼저 정세균 총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지금 또 같이 맡고 있죠. 오늘 대구시청에서 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이 내용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마스크를 의료, 방역, 안전 현장 등에 우선 공급하고 그 외 물량은 국민께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서 중복 판매를 방지하겠습니다. 마스크의 수출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습니다. 불안정한 마스크 원자재 수급 문제도 해결하겠습니다.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 판매업자가 일일 생산량과 판매량을 정부에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정부가 수량과 판매처 등을 조정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이와 관련돼서 좀 더 자세한 내용들, 구체적으로 그러면 정부가 어떤 액션 플랜, 어떤 실행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획재정부 차관도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전이었죠. 오후 3시에 브리핑을 했습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의 이야기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정책적 목적을 위한 200만 장 물량의 경우 의료기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등 시급한 부분에 우선 배분하고 민간 유통채널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과 학교시설에 대해서도 필요 최소한의 공적 물량을 제공하겠습니다. 나머지 600만 장은 접근성이 높고 구매 이력 관리가 가능한 전국의 2만 3천여 개 약국을 중심으로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구매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매 3대 원칙을 마련하여 시행합니다. 먼저 1인
일주 이내 구매 제한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마스크 구매 오부제를 시행합니다. 출생연도의 마지막 자리 숫자가 1과 6이면 월요일, 2와 7이면 화요일, 3과 8이면 수요일, 4와 9이면 목요일, 5와 0이면 금요일에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생업 등으로 주중에 구매하지 못하신 분들은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상관없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중복 구매 확인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전 국민의 마스크 구매 이력이 체크 관리되어 1인이 일주에 2매 이상 구매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한편 해당 주에 마스크를 구매하시지 않았더라도 그 부분은 다음 주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예, 좀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네. 오부제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자, 그럼 뭐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 첫 번째는 대전제 원칙은 공평 보급을 하겠다라는 내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3대 원칙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예, 3대 원칙 뭐였는지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박상욱 기자? 네, 일단 이 김강립 1차관, 아니 김강립 죄송합니다. 김용범 1차관이 아니라 이제 김용범 김용범 기재부차관. 1차관이 예. 얘기를 했었던 그 세 가지 주요 원칙이 수요 조절에 해당하는 원칙이었습니다. 한 주에 1인당 2매를 살 수 있고 이제 오부제, 요일별 오부제 그리고 중복 구매를 확인하겠다는 건데요. 일단 일반 시민들의 경우 1인당 한 주에 마스크를 2장씩만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일별 오부제 같은 경우에 약국에서 마스크를 사려면 이제 출생 연도를 확인하게 됩니다. 지금 화면에서 이제 그래픽으로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월요일에는 끝자리, 출생 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사람, 그리고 화요일엔 27, 수요일엔 38, 49, 50 요렇게 해서 이제 출생 연도에 따라서 마스크를 살 수 있는 요일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1년생, 76년생은 이제 월요일 날 살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72년생, 뭐 57년생은 화요일에 살 수 있고, 뭐 이런 네네. 셈이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출생 연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몰리는 것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몰리는 것을 조금 완화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발표된 내용에선 사실 수요 조절 외에 추가적인 내용들도 들어있긴 했었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줄서기나 사재기 같이 이제 공평하지 못한 보급성의 문제점을 해소하는가 하면 또 이제 근본적인 생산력을 늘리겠다. 예. 그리고 국민들의 수요를 완화하겠다 해서 수요와 공급 그리고 유통까지 모든 영역에 걸쳐서 이 관계 부처들이 모두 나서서 대응을 하겠다라는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이었었는데 원래 이 발표가 어제 나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 그러다가 그런가요? 예. 오늘로 하루가 늦춰졌는데 예. 이 오늘도 원래 오전에 하려다가 오후 3시로 또 한 번 늦춰졌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할 게 좀 있었나 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실제로 내용들을 보면은 상당히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부분도 상당히 많았는데요. 생산 같은 경우에 이제 앞으로 만들어지는 모든 마스크들은 모두 전량 수출을 할 수 없고 국내에서만 유통을 해야 합니다. 또 이제 공적 공급 물량 비중을 지금까지는 50%였지만 앞으로는 80%까지 늘리게 됩니다. 그래서 80%는 반드시 공적으로 판매하는 곳에 납품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변화 같은 경우에 앞서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1인당 구매량 주당 2장으로 제한하는 것, 그리고 이 요일제, 요일별 오부제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행이 예. 되기 시작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중복 구매를 확인하는 시스템도 도입이 되는데 이것은 당장 내일부터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예. 자, 이걸 언제까지 하겠다라는 기한도 정해져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6일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 이번 예. 주말에는 이제 보여지는 이거 오부제가 이제 적용이 안 되는 거죠. 다만 이제 돌아오는 월요일부터는 오부제가 적용이 돼서 1인당 2장씩 구매가 가능하다는 건데 오늘 전체적인 내용에 보면 보급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앞서 쭉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고 또 이제 이 공급에 대해서 생산 관련된 이야기들도 있었고요. 예. 또 무엇보다 이 국민들에 대한 당부가 있었는데 이게 협력과 배려라는 제목으로 이야기가 됐어요. 예. 여기에 있어서 마스크 재사용에 대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또 이 마스크를 이제 면 마스크를 이용하는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마스크를 어떤 기업이나 단체에서 독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뭐 서로 배려를 좀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마스크 사기에 힘들었던 분들에게 이게 어떤 원칙을 제공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평가할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이 원칙이 제대로 전달이 되려면 좀 더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아시는 것처럼 이제 신분증을 들고 가서 나의 출생 연도를 알리고 해당 요일에 가서 2장씩만 일주일에 구입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 이번 주에 구입을 못했다고 해서 다음 주로 그러면 이것이 2월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약국에서는 지금 건강보험 시스템을 이용해서 심평원 시스템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예. 우체국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이런 곳에 이제 시스템 구축을 또 하겠다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이렇게 되면 뭐 살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좀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일주일에 2장이라는 부분, 이 예. 부분은 또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약간 걱정이 되고요. 또 이 생산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물량을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예. 물량을 늘리려면 갑작스럽게 공장 가동하면서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그 원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의 수요도 늘어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금액적 지원에 대한 얘기도 있었거든요. 예. 이런 재원 확보라든지 하는 방법이라든지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어떤 언급이 또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공급하는 공적 마스크의 물량을 지금은 50%로 제한을 하고 있었는데 50%를 확보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50%는 이제 아침에 뭐 특정한 시간에 이제 약국을 통해서 또 다른 어떤 판매 경로를 통해서 싼 값에 이제 파는 공적 물량이 50%가 있었고 나머지는 사실 좀 더 비싼 값을 주고 이제 마스크를 샀어야 됐잖아요. 근데 그 물량을 싸게 파는 공적 물량을 이제 80%까지 늘리겠다 하는 내용도 있었고요. 정부가 그리고 생산과 유통을 100% 관리하겠다. 그렇죠. 또 상당히 또 이례적인 맞습니다. 일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무슨 요일에 그러면 사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목요일에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목요일이요? 네. 고현준 평론가는 저는 월요일이네요. 저도 월요일입니다. 경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네. 이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또 약국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분산하기 그렇죠. 위한 조치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어떻습니까? 실효를 거둘 수 있어야지 될 텐데요. 예, 이전 대책에 비해서는 훨씬 더 실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대한민국에서 지금 마스크는 시장에 맡겨서 유통되고 살 수 있는 그런 그 재화가 아니고 예. 국민들이 생존을 위해서 모두 다 필수적으로 필요한 재화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국가가 책임지고 생산, 유통 그리고 공평한 배분을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예. 저는 적합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 더불어서 마스크가 필요한 의료 시설, 의료진에게 그 적정한 양이 먼저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도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진일보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마스크가 뭐 모두에게 다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전국적으로 지금 그런 상황인데 사실 또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제 환자들을 돌봐야 하는 의료진들 이잖아요. 지금 마스크가 잘 공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도 계속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제 부산의 한 병원에서 이제 외래 진료를 할 때는 N95 이제 KF95 마스크를 써야 하지만 없어서 이 마스크 수량이 없다 보니까 이 덴털 마스크라고 하는 그냥 이제 면 마스크 같은 그런 얇은 거를 사용하는 예. 곳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또 이제 예. DK 지역 현재 확진자가 거의 90% 가까이 되는 이 대구 경북 쪽에서는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정부가 우체국이나 마트 같은 공적인 판매처를 통해서 공급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이렇게 되면서 정작 동네 병원이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마스크를 공급받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라는 그런 어려운 목소리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마스크 부족 현상, 품귀 현상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또 마스크와 관련된 사기 행위도 여전히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현직 약사가 예. 이런 일을 벌여서 더 충격을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충북 진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예. 다른 약국에는 다 품절이 돼서 마스크가 없는데 유독 한 약국에 마스크가 많더라는 거죠. 뭐 미리 확보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약국에서는 이제 제조 공장에서 폐기 처분된 마스크를 몰래 들여다 와서 이거를 처음에는 무료로 나눠줬다고 해요. 그러다가 예. 나중에는 그 일반 시세보다 더 비싼 2,000원씩 받고 이제 판매를 했다는 건데요. 이 약국의 직원 중에 한 사람 남편이 이 폐기 공장을 다니고 있었고 그곳에서 확보했던 물량을 이 시기에 맞춰서 판매를 했다라는 것인데 이건 적발이 된 거고요. 예. 약사법과 또 사기 이 혐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엄벌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폐기 처분받은 그런 마스크라고 했는데 이제 그게 불량 마스크였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또 오늘 어떤 기사를 보니까 아예 버려진 마스크를 쓰레기통에서 주워서 그것을 빨아서 재활용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봤더니 이제 우리나라는 아니고 네. 태국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그래도 별하별 일이 정말 다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자, 마스크 착용법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짚어보고 가야지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제 뉴스룸 또 김윤 교수님 어제 뉴스룸 출연해 주시기도 해서 아마 보셨을 것 같습니다. 출연하신 이후에 이제 저희 팩트 체크 통해서 또 이제 다뤘던 내용이기도 한데
보통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다가 잠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눌 때 말소리가 잘 들리지 않으면 마스크를 이렇게 잠시 턱에다가 이제 걸쳐둘 때가 있잖아요. 네네. 좋은 습관이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마스크는 그 코와 입을 덮고 있는 부분이 오염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코와 입을 덮고 있는 부분이 턱에 걸치면 턱에 닿아서 오염이 되고요. 또 그걸 벗는 과정에서 손으로 마스크의 앞면이나 안쪽 면을 만지게 되면 또 그 손에 있는 오염된 부분이 마스크에 묻게 되기 때문에 예. 오염이 돼서 좋지 않은 걸로 되어 마스크를 있습니다. 쓰는 취지가 다 무색해지게 만드는 네. 그런 행위인 거군요. 자, 그런데 말을 할 때 사실 뭐 이야기를 나눌 때도 마스크를 잠깐 내리는 게 절대 예의가 아닌 거잖아요. 그게. 네. 근데 저희는 혹시 이제 예의에 어긋나는 모습으로 보일까 해서 이제 내리기도 하고 말소리가 잘 들리게 하기 위해서 내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지 않아야지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잠깐 물을 마시거나 뭐 네. 이럴 때는 또 잠깐 내릴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마스크의 그 코와 입을 닿는 부분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리 부분을 잡아서 마스크를 벗고 예. 이것을 깨끗한 장소에 마스크를 내려놓은 다음에 물을 마시고 다시 고리 부분을 잡아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어떤 경우라도 그 마스크의 전면부 또는 안쪽 부분을 손으로 닿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앞서 보여드린 CG를 통해서는 이제 끈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끈, 고리, 그러니까 양쪽에 달려 있는 귀에다 걸치는 부분을 거기에만 이제 손을 잡고 그리고 마스크를 이제 쓰고 벗어야지 된다. 예, 여러 번을 강조해도 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사실 해보면. 저도 잘 지키기는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다 저희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계속 숙지를 하고 여러 번 듣다 보면은 또 사실 저희가 메르스를 통해서 숙지하고 배운 바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도 좋은 습관들 또 많이 익힐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스크 쓸 때 그 오염이라는 표현을 전문가분들이 많이 쓰잖아요. 예. 그런데 실제 생활하면서 마스크를 쓰고 벗고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 코와 입을 가리는 부분이 무슨 얼룩이 생기거나 뭐 특정 물질이 묻으면 오염됐다고 생각하지, 내가 손으로 만져서 크게 뭐 눈으로 봤을 때 확인이 안 되면 오염됐다는 생각 잘 못 하거든요. 심지어 요즘 팔고 있는 검정색 마스크는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 마스크에 이제 코와 입이 닿는 부분은 어떻게 해서든 손이 안 닿게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예. 그리고 마스크는 만질 수 있는 곳이 이 고리 부분밖에 없다라는 것 좀 염두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검정색 마스크보다는 흰색 마스크가 좋다고 또 봐야지 되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확진자 수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정부에서 집계한 질병관리본부에서 집계한 내용들 저희가 또 잠시 전해드렸는데요. 보도국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확진 상황들, 새로 들어온 소식들 뭐가 있는지 지금 또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도국이 여성국 기자가 연결돼 있습니다. 자, 여성국 기자, 정부가 이제 코로나19 확진자 10명 중에 7명은 집단 감염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파악을 했죠. 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브리핑에서 전국적으로 발생 상황을 보면 69.4%가 집단 발생과 연관된 걸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는 산발적 발생 또는 조사 분류 중으로 이 부분을 더 조사하면 집단 발생 연관 여부를 더 확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네, 권 본부장은 대구시의 경우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 발생이 약 70%로 가장 많다면서 신천지 신도를 상대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집단 시설 등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는 점을 확인 및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경남 창녕군입니다. 노래방에서 또 확진자가 나와서 이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이제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군요. 네, 경남 창녕의 한 노래방에서 최근 일주일간 확진자가 6명 나왔습니다. 역학조사팀은 주민 자진 신고와 CCTV, 신용카드 전표 등을 통해 지난달 15일부터 25일까지 노래방 방문자 195명을 검사했습니다. 오늘까지 6명의 추가 확진자는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김명섭 경남도 대변인은 노래방 최초 감염자와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확진자들 사이 감염 선후 관계도 밝혀져야 할 문제라고 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지역별로 봤을 때 그동안은 이제 확진자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 군포에서도 첫 확진자가 나왔군요. 네, 군포에서 확진자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군포시는 인천에 거주하며 군포에 출퇴근하는 50대 남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군포는 확진자가 근무하는 회사와 검체 채취병원을 방역 소독하고 접촉자인 회사 동료들을 자가격리 조치했습니다. 인천에 사는 가족 3명은 자가격리하도록 인천시에 통보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자, 이와 관련된 이야기 이제 지역별로 어떤 식의 확진 양태가 있는지는 잠시 후에 좀 자세히 짚어보려고 했는데 이야기 나온 김에 자, 이 부분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노래방에서 집단 감염, 소규모 집단 감염이 또 발생을 했다는 소식인데요. 네. 노래방, 이게 저는 또 사실 걱정도 되는 게 코인 노래방이라는 또 그런 형태, 학생들도 많이 가는데 네. 지금 개학이 미뤄지면서 또 학생들끼리 저도 이 주변에 이제 상암동 주변에 보면 같이 자전거 타고 놀고 이런 그렇죠. 네. 어린이들 보게 되는데 학생들이 또 코인 노래방 같은데 또 많이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노래 연습장이라는 이 장소 자체가 이 감염병에 취약한 곳이라고 봐야지 되겠죠. 아무래도 뭐 꼭 노래방뿐만이 아니라 다중 이용 시설 자체가 그 감염의 위험이 어느 정도 있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이나 정부가 권고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에 꼭 가능하면 가지 않도록 하고 그 되도록이면 그 이 본인의 불필요한 어떤 사회적 접촉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주의를 하실 수가 있을 텐데 예. 뭐 코인 노래방은 또 청소년들이 많이 가는 곳이기도 하고요. 예. 뭐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 노래방 마이크에는 이제 커버를 씌워놓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커버가 젖을 정도까지 노래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렇다면 그만큼 많은 침방울이 튀는 공간일 수밖에 없고 예. 일반적인 노래방보다 코인 노래방의 공간이 훨씬 더 좁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염원이 되는 어떤 사람이 있을 경우에 예. 바로바로 퍼져나갈 가능성이 높은 거고 예. 또 하나 지적해야 될 것이 성인들이 가는 노래방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공간이 좀 더 넓고 하더라도 좀 술을 마시고 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요. 자신 개인 위생에 대한 어떤 그 보호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예. 만약에 감염이 되거나 또 이 전파가 된다면 이건 더 큰 상황을 만들 수도 있는 거니까 예. 노래방이라든지 말씀하신 대로 다중 이용 시설은 당분간은 좀 이용하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PC방도 마찬가지죠. 학생들이 또 많이 이용하는 곳인데 PC방을 통한 감염도 또 많이 이루어지고 있을 있고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학은 안 했고 학원도 못 가고 학생들 어디 가야 되는 거냐 뭐 이런 이야기 나올 수도 있는데 역시 지금은 다 조심해야지 되는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예, 신천지 신도들 가운데서 이제 또 역시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요. 또 이와 관련돼서 지금 계속 또 정부 차원의 조사는 진행이 되고 있고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있다.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을 통해서는 마무리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역시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이 오늘 이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신천지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신도 등 명단에 대하여 일부 지자체 등에서 신뢰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으로 자료 검증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오전 11시에 과천에 있는 신천지교회 본부에 대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으로 중수본의 특별관리전담반, 방역대책본부의 역학조사팀, 검찰청 포렌식 분석팀 등이 합동으로 조사단을 구성하여 현장 조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예, 박상훈 기자. 그럼 정부가 오늘 오전 11시부터 신천지 본부가 있는 곳이 경기도 과천이잖아요. 이 경기도 과천에 있는 신천지 본부를 가서 행정조사를 진행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이 행정조사가 시작이 됐는데 조사단 같은 경우에는요. 이 중앙사고수습본부 특별관리전담반 소속의 2명 그리고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의 2명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여기에다 대검찰청의 포렌식 분석 관련 인력과 또 장비까지도 지원을 받을 계획인데 기존에 신천지 측이 제출했었던 명단에 대한 이 신뢰도 논란이 계속해서 사그라들지 않고 나오고 있고 또 이제 확진자들의 이동 경로에 대한 파악 역시 쉽지가 않다 보니까 이 신도의 명단뿐만 아니라 교회 시설에 관한 정보 또 이제 예배별 출석 기록 등을 유심히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이번 행정조사가 법무부와도 협의가 있었다라는 점을 강조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 사이에도 이제 교감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었던 것인데요. 앞서 이제 김 총괄조정관, 그러니까 이제 보건복지부 차관이기도 예. 하죠. 이제 김 차관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강압적인 조치로 조치를 이제 가하다 보면 이 신천지 신자들이 음성적으로 숨을 수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숨게 되면 도리어 방역적인 측면에서 효과가 이제 안 좋은 쪽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래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도 했었습니다만 예. 계속해서 이렇게 신천지 신도 이 확진자 가운데 신천지 신도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또 이제 이 동선에 대한 파악 그리고 전체적인 규모에 대한 파악이 어려워지자 이렇게 함께 교감을 통해서 같이 협조를 해서 조사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이 부분까지는 이제 공식 브리핑을 통해서 한 이야기였고 이후 이제 기자 질의응답이 있으면서 사실 또 기자들이 많이 물어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이제 질병관리본부 입장에서는 강제 수사 이야기가 나왔을 때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신천지 본부에 대한 어떤 강제 수사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것은 좀 부적절하다라는 입장을 보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법무부에서도 강조를 하고 대검의 요청이 있으니까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바꿨다. 질병관리본부가 강제 수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다가 입장을 바꿨다 해서 좀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뭐 기본적으로 이 역학조사라는 것을 하자면 예. 사람이 어디에 몇 명이 있었고 그들이 어디로 다녔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 예. 일단 이 신도들의 명단 자체가 확인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었고 예. 그리고 문제가 됐던 2월에 있었던 두 차례 16일, 23일 그 예배에 어떤 사람들이 나왔는지 그 출석 명단도 확보가 안 되는 상황. 예.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모르는 상황이고 그리고 신천지 신도들이 그 교회라는 공간 말고도 이제 일부 시설에서 따로 뭐 이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공간이 있다고 했는데 이 공간들의 명단도 제출은 받았습니다만 확인이 안 되는 상황. 그리고 또 실제 있었던 주소에 가보니 없거나 아니면 뭐 명단에는 없었지만 실제로는 존재하는 곳들이 있었던 부분 이런 것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이제 불신을 심어 왔다라는 것이죠. 예. 이 부분에 대한 강제 수사 이야기는 꾸준히 나오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신천지 신도들의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또 그 이후에 뭐 각종 전수조사라든지 특히 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검사들이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도 계속해서 밝혀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예. 이 부분들에 대한 강제 수사 의지는 보건 당국이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신천지 쪽에서 그러니까 자초한 면도 분명히 그렇습니다. 있는 네. 그런 부분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질문이 지난 2일 브리핑에서는 같은 시간에 있었던 이 브리핑에서는 이런 식으로 강제 수사를 하면 음지화가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음지로 숨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신천지 교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날 저녁에 업무 연락을 협의해서 바꾸면서 입장을 바꾸게 된 것이냐 뭐 이런 질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뭐 이와 관련해서는 대답은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중대본 입장이라고 봐야지 되겠군요. 김감리 총괄 제1총괄본부장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중대본 입장에서는 계속 동일한 입장이었다. 어떤 강제적인 조사는 분명히 부정적이지만 그렇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어떤 허점이나 빈틈을 메울 수 있는 완벽한 방역을 위해서는 또 필요할 수도 있다. 강제 수사에 네,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였죠. 네, 실제로 답변을 했을 때 이제 강제 조치의 부작용이 있지만 방역을 위해서 추가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다라고 줄곧 이야기를 해왔다라는 예. 게 오늘 이제 총괄조정관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검찰과 업무 협의 과정에서 이제 완벽한 방역을 위해서 자료에 대한 이 정확한 정보 확인이 도움될 것이다라는 이런 의견을 제안을 했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자,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김윤 교수님과 또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앞서 특보에서도 그렇고 또 많은 전문가들 이야기 들어보면 좀 이 부분에서 약간 지금 혹시 질병관리본부와 정부 간에 어떤 좀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결국은 전수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허점을 채우는 것, 메우는 것이 중요하냐 아니면은 방역 입장에서 음지화되는 것을 막는 게 중요하냐 뭐 이런 어떤 우선순위에 대한 그런 논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강제 수사라고 하는 게 방역을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약간 신천지에 대한 뭐 차별이나 억압의 표현으로 예. 오해될 수 있었다면 이번에 조사는 방역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신천지 교도들의 명단을 파악하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시행해서 예. 그분들이 증상이 있는지 어떤 동선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것이기 때문에 예. 이번 조사가 신천지에 대한 어떤 차별이나 억압으로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예. 합리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예. 네, 그렇게 생각하면 이번 조사로 인해서 신천지 교인들이 그 방역에 협조하지 않거나 예. 음지로 숨거나 하는 일을
이를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강제성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예. 어떤 목적으로 하느냐 그리고 그 목적이 방역을 위한 합리성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 충분히 사회적으로 납득될 수 있고 신천지 교인들도 납득할 수 있는 어떤 조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사실 신천지 교인들 입장에서도 본인들의 건강과 또 직결된 문제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기도 하고요. 사실 예. 또 전수조사를 했을 때 대구 경북 지역이었었나요? 그래서 의심 증상이 혹시 있느냐 물어봐가지고 대답을 한 사람들 중에 실제로 검사를 해봤더니 확진된 확률이 60%가 그렇습니다. 넘었죠. 네. 그렇다면 상당히 높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강제 수사라는 표현을 또 쓰고 있다 보니까 뭐 신천지라는 그 종교 집단을 마치 범죄자 집단으로 보는 것처럼 예. 이렇게 이해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 범죄자 집단으로 생각한다던가 뭐 또 신천지를 차별한다던가라는 그쪽 기준이 아닌 거죠. 예. 가장 기본적인 방역에 대한 이야기고 방역 예. 초창기에 분명 이 명단 제출에 대한 협의 과정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또 시설들의 어떤 그 위치를 알리는 것들에 대한 협의 과정이 있었는데 그 제출된 명단과 실제 명단이 달랐다라는 부분. 예. 이 부분이 그 신천지 측에서 먼저 자초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분명히 보이고 예. 이건 좀 뭐 국민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데 이게 불신을 키워온 것은 먼저 있었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이 과정에서 방역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강제적인 이 행정 집행이 필요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 지자체들이나 방역 당국이 접근하는 방식을 보면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그렇습니다. 해왔다 싶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대로 예. 이제 지금 이제 대구 같은 경우는 신천지 교인 중에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전수 조사를 이제 마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연락을 처음에 취했을 때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연락을 취했을 때 연락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의 행방을 찾기 위해서 경찰에 이제 협조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경찰이 수사를 요청한 것 아니냐 이렇게 와전이 되는 일도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수사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협조 내지 이제 알아봐 달라라고 대신 요청을 했었던 것이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오늘 진행 중인 이 행정조사 같은 경우에도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대검찰청의 이제 포렌식 분석 관련 인력과 장비를 지원을 받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강압적인 수사라기보다는 이 수사권을 갖고 있는 기관에 도움을 요청을 해서 예. 협조를 구한다라는 예.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군요. 저희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 좀 그래도 신천지 교인들 중에서도 또 신천지 교인이 아니더라도 이제 어떤 확진자가 있다든지 의심 증상이 있었을 때 이러면 안 된다라는 어떤 반면 교사로 이 부분도 소개를 좀 해드려야지 되겠는데요. 제출한 신도 명단에 대해서 계속 좀 신뢰성에 의혹이 이제 제기가 됐는데 신천지가 이제 정부에 낸 명단 가운데 신천지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도 포함이 돼 있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게 뭐 각 지역별로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강원도 원주 쪽에 있었던 사례는 한 여성이 뭐 지인들로부터 어떤 그 인문학 관련된 강연이 있는데 이곳에 지금 참석자 수가 부족해서 참석해주면 일정량의 이제 돈을 받기로 하고 예. 그곳을 참석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알고 봤더니 이제 뭐 신천지 관련된 행사였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부분은 그 보건당국에서 전화가 와서 확진 판정, 그러니까 확진 여부를 알아보는 그 사이에는 이게 신천지 관련된 행사였던 걸 전혀 몰랐던 거예요. 예. 그랬는데 연락이 와서 보니 당신이 신천지 명단에 있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된 것이고 굉장히 놀라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겠죠. 그 외에 인천에 있었던 사례는 남성분은 28일 날 보건소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신천지 명단에 당신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뭐 각종 강연이라든지 모임 아니면 종교 관련된 행사에 전혀 참석한 적이 없는 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허위로 명단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이런 상황들, 예. 그러니까 명단에 이제 뭐 정확성이 떨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불신을 키우고 있는 이 형국이죠.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신천지 차원에서의 어떤 또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 중앙회가 20억 원, 또 대구지회가 100억 원, 또 기금을 이제 조성을 했다는 소식도 있고요. 또 그리고 생활치료센터, 경증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를 별도로 마련하기 위해서 시설을 찾는 중이다. 뭐 그런 소식들도 들어와 있습니다. 자, 대구 경북 지역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 이제 역시나 의료 인력이나 이제 물품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이야기 하기 전에 또 어렵게 저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또 바쁘실 텐데 사실 또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또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저희가 대구의료원 감염센터 병동의 수간호사로 일하고 계시는 류지경 씨를 지금 전화로 연결을 했습니다. 자, 류지경 씨 연결돼 있으시죠?
네, 예, 먼저 아주 고생이 많으시고 또 그리고 국민들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그동안 저희가 계속 또 저희 현장에 나가 있는 또 대구에 가 있는 기자들 통해서 이야기를 듣기도 했고요. 또 뉴스를 통해서도 봤을 때 지금 피로도가 상당히 쌓여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전화 연결해 주시는 목소리 상당히 또 밝으신 것 같아서 참 다행입니다. 혹시 건강은 잘 챙기고 감사합니다. 계시나요? 네네. 원래 제가 너무 건강해서 53년 동안 감기 한 번도 안 걸렸는데 예. 정말 튼튼한 체질인데 예. 입맛도 떨어진 적도 한 번도 없는데 최근에는 예. 너무 힘들어서 밥이 안 넘어가가지고 코로나 의심 환자 입원하기 시작한 한 달 전부터 하여튼 계속 죽만 먹고 있습니다. 아, 계속 죽만 드시고 계시다고요? 밥이 안 넘어가요. 아, 예. 자, 그렇군요. 지금 계속 아무래도 저희가 또 앞서도 다른 전문가분에게 이야기 들었을 때도 또 의료진 네. 입장에서 계속 이렇게 경무에 시달리더라도 회복돼서 나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면은 또 신이 나서 힘이 나서 이제 더 일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오히려 계속 환자가 계속 들어오기만 하고 확진자가 늘기만 하고 간혹 또 사망자가 생기는 모습을 보면 힘이 오히려 턱턱 파질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또 특히 감염병동을 맡고 있는 수간호사라서 아, 예. 제가 건강해야지 이제 또 다른 병동의 선생님들도 다 힘을 얻고 이러는 상황이라서 하여튼 뭐 잘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죽만 드시지 마시고 좀 힘드시더라도 또 많이 잘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코로나19 환자들에 대한 관리는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잘 혹시 뭐 이렇게 장비 같은 게 좀 부족하다, 병상이 부족하다, 그리고 또 의료진 같은 경우에는 방역 장비가 부족하다 그런 이야기 많이 나왔었는데요. 어떻습니까? 많이 부족해요. 일단은 환자들이 보호자 같이 있을 수 없는 격리 환자들이잖아요. 아, 예. 그래서 많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이래서 우리 간호 업무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로 모든 걸 다 도와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예. 저희들은 정서적 지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물리적으로뿐만이 아니라 신체적으로뿐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면까지 또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지 되겠군요. 네네. 예. 그 환자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걱정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요. 저는 아침마다 핸드폰으로 환자한테 계속 1대1로 전화를 해가지고 불편한 곳 없나 물어보고 하여튼 심리적 정서적으로 안정을 갖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전 네. 같은 경우에 이제 코로나19가 이렇게 확산이 되지 않았을 때 예전 환자들은 다 보호자도 한 명씩 있는 경우가 많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그렇게 전화해가지고 지금 상태가 어떤지 물어볼 필요가 없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 특별히 더 신경을 쓰고 계시는 거군요. 그렇죠. 예전에는 이제 아침마다 저희가 인수인계 끝나면 회진을 가서 환자를 보고 이야기를 하고 이래 하는데 예. 이제 밑에 어린 간호사들은 방에 들어가는데 저는 이제 환자들을 계속 이제 밖에서 핸드폰 해가지고 아침마다 환자 건강 체크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또 생각이 드는 거는요. 지금 또 네. 간호사님 가족분들은 괜찮냐고 또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네. 예, 뭐라고 이야기하시나요? 형제들이 매일 뭐 문자나 톡이 와가지고 살아남아라, 잘 이겨내라, 뭐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예. 제가 건강 잘 챙겨서 정말 건강하게 이 코로나 시기를 잘 극복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또 병원에서- 말씀해 주시죠. 그 병원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예. 하여튼 가족은 못 만나고 그걸 또 병원 숙소에서 자니까 여러 사람이 또 같이 쓰다 보고 하니까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예. 다른 간호사들도 많이 힘들어하고 하는데 뭐 병원에서 기막이 안 돼도 지급해주고 이래가지고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집에 못 들어가신 지 그럼 얼마나 되신 겁니까? 18일 정도 된 것 같아요. 아, 예. 확진 환자 나오고 나서 네. 그러시군요. 네.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보고 또 그래도 지금 힘내서 하시는 모습 보고 있는데 지금 화면으로 나오는 게 코에 이제 저 방역 장비를 하다 보니까 하도 이제 코나 볼 부분이 눌려서 이제 밴드를 붙인 모습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계속 또 방역복을 입고 벗을 때마다도 상당히 힘들고 방역복을 입고 다니는 것도 굉장히 힘들다고 또 이야기를 들었고요. 네. 평소보다 어쨌든 여러모로 힘든 상황일 텐데 혹시 가장 어려운 상황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보호복 입고 들어가면 숨쉬기도 힘들고 답답하고 속도 울렁거리고 밀폐 공간에서 이제 근무를 해야 되고 체력 소모도 크고 뭐 탈진도 되고 이런데 예. 우리 어린 간호사들이 거기 들어가서 그렇게 해야 되니까 아. 그게 제일 마음이 아픕니다. 예. 자, 그래도 지금 뭐 국민들이 의료진의 헌신에 지금 많은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네. 그 응원하고 있는 모습 그 현장에서도 느끼실 수가 있나요? 좀 힘이 되십니까? 네네. 많은 분들이 마음으로 물품으로 하여튼 응원을 되게 많이 해주세요. 예. 하여튼 무섭고 두려울 텐데 저희에게 힘을 보태주려고 많은 간호사들이 지금 오셔가지고 큰 힘이 되고 큰 위로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밝은 목소리로 또 전화 받아주셔서 저희도 한결 마음이 놓이는 것 같고요. 사실 이게 언제 끝날지, 언제 이제 절정을 다다를지조차도 지금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라 오히려 더 네. 힘이 많이 드실 것 같은데 조금만 더 고생을 좀 해주시기를 또 저희가 대신해서 그렇게 또 부탁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오늘 연결 감사합니다. 대구의료원 감염센터 병동 류지경 수간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 스튜디오에는 조금 전까지 이제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김윤 교수와 이야기를 나눴고요. 지금은 한림대 정기석 교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지금 대구 지역에서 이렇게 사실은 좀 많이 부족하다라고 또 류지경 수간호사께서도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수급 상황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조사가 돼 있죠. 네, 오늘 대구시가 브리핑을 통해서 언급을 직접 했었었는데요. 일단 외부 지역에서의 지원, 앞서 전화 연결에서도 설명이 나왔었습니다만 이제 지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예. 여전히 일손도 이제 물품도 넉넉하진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하지만 일단 대구시가 오늘 브리핑을 통해서 당장 걱정하는 것만큼 부족한 것까진 아니다라고 그래도 이야기를 해줬었는데요. 그건 대구시 차원의 이제 이야기였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대구의료원 같은 경우는 의료보호장구를 5에서 7일분가량, 또 대구동산병원은 열흘가량 사용할 수 있는 양을 확보한 상태다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예. 여기에 이제 인력 지원 대책도 오늘 다른 브리핑에서도 언급이 됐었습니다. 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오늘 올해 신규 임용 예정이었었던 공중보건의 742명 모두를 5일자로, 그러니까 오늘자로 조기 임용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 중 320명은 대구에, 그리고 150명은 경북에 배정이 될 예정인데요. 오늘 새로 임용된 공중보건 의사들은 사전 직무 교육을 받고 나서 환자 진료뿐 아니라 검체의 채취나 이 긴급 대응반에 참여하는 등 지역사회 전반에서 이 방역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어려운 시기에 또 어려운 환경에서 고생하는 만큼 하루 12만 원의 추가 업무 활동 장려금 등 예. 경제적인 보상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정기석 교수님 어떻습니까? 저희가 조금 전에 이제 대구의료원의 류지경 수간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같이 들으셨잖아요. 18일 동안 지금 집에 못 가고 지금 계속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지금은 또 어떤 사명감이나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또 신체적인 한계를 또 극복해 가면서 왔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피로가 누적되는 거 좀 조심을 해야지 되겠죠. 예, 이 체력이 떨어지면 집중력이 떨어지거든요. 예. 그러면 아무래도 환자 보는데 지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대구 지역이 워낙 어렵다는 것은 제가 뭐 직접 진료하는 그 선생님들하고 통화를 통해서 알고는 있지만 저렇게 18일씩이나 안 들어가는 것은 본인을 위해서도 물론 나쁘지만 환자분들을 위해서도 좋은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 병원 당국에서는 꼭 좀 우리가 교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 주실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기석 교수님은 전 질병관리본부장이셨습니다. 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을 하셨고 지금 이제 한림대 교수신데요. 사실 그 이전에도 많은 감염병들이 이제 진행돼 왔던 과정들 또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메르스를 지나면서 또 신종플루를 지나면서 하나하나 어떤 시스템을 마련해 나가고 있는데 오늘 이제 또 많은 언론에서도 또 조간신문에서도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국내의 감염내과와 관련된 감염병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좀 부족하다. 그리고 지원을 하는 의사 숫자도 좀 부족하다. 그런 이야기도 좀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이 감염병은 아주 특수 분야이고요. 사실은 평시에는 그 환자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대학병원급에만 감염내과 전문의들이 있고요. 그래서 평소에는 환자가 많지 않고 그분들이 어떤 수술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학병원이라도 수익이나 이런 면을 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많은 인력을 고용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감염내과 전문의를 하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은 현실이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외신에서도 이런 대규모 감염병이 자칫 또 팬데믹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대규모 감염병들이 발생하는 주기가 지금 뭐 5년, 7년 이렇지만 훨씬 더 짧아질 수도 있다 이런 경고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또 인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하지는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2003년도에 이제 시작한 우리 사스부터 해서 예. 6년 주기로 지금 계속 왔었거든요. 예. 2009년도에 신종플루, 그다음에 15년도에 메르스. 그래서 이제 저희 방역 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제 6년이 되는 21년도에 아마 뭔가 올 거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사실은 하고 있었는데 내년쯤에 네. 아마 큰 게 하나 올 수 있다라고 네, 예상을 그렇습니다. 하셨군요. 왜냐하면 6년 주기로 딱 3번이 예. 왔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이제 1년 빨리 온 것이죠.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만 해도 야생에는 200개가 넘습니다. 예. 그중에 딱 우리가 지금 7번째를 맞은 거고요. 어. 우리나라에서 잘 알고 있는 일반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기를 일으키는 딱 4가지예요. 예. 그건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입원하면 저희가 바이러스 종합 검사를 할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갑니다. 예. 근데 그 바이러스들은 지금 같은 병을 일으키지 않아요. 아,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사스, 메르스 이렇게 해서 6개를 알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7번째가 들어온 거거든요. 아마도 또 한 5년 아니면 그보다 더 짧은 시기에 8번째, 9번째 코로나가 나올 수 있을 것이고 예. 바이러스는 코로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온갖 바이러스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바이러스라도 인류를 공격할 수 있겠다라는 것은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코로나 바이러스 이야기가 나왔으니 사실 이 부분은 좀 뒤에 가서 저희가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더 나눠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질의응답에서도 이제 권준욱 부본장에게 들어왔던 질문이긴 한데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200개의 종류나 있다고요. 지금 있는 이제 코로나19 경우에 원래는 이제 우리 연구진에 따라서는 변이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중국에서 최근 나온 어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변이가 또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변이가 있다는 것 자체가 또 어떤 의미인지 또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그럼 정말 변이가 있는 것으로 봐야지 될지 어떻습니까? 저도 이제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뭐 사실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닙니다. 당연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 바이러스는 이제 RNA 바이러스라고 아주 조그만 작은 바이러스이고 변이가 많은 것이 이 바이러스의 특징이에요. 예. 그래서 감기에 백신이 없고 감기는 우리가 늘 앓고 갈 수밖에 없다는 그 이유가 그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RNA 바이러스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변이를 하기 때문에 백신을 하나 만들면 또 피해갑니다. 그럼 그 백신은 듣질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6개 질병관리본부에서 괜찮다고 한 것은 그냥 정형화된 바이러스였습니다. 예. 그러나 그거는 이제 6명의 환자들한테 나온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5,000명이 넘어가잖아요. 예. 그러면 계속 그 바이러스를 분리하고 이제 검사를 해가지고 변이를 언젠가는 보게 될 겁니다. 사실은. 예. 네, 보게 될 것이고 그거에 대한 그 바이러스가 어떻게 변이를 해서 그것이 독성이 더 많아질 것이냐, 독성이 약해질 것이냐, 예. 전파력이 강해질 것이냐 등등 이런 것들을 계속 봐나가는 것도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하는 방역 작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하나 그렇다면요. 또 외신에서 들어온 소식이기는 한데 홍콩이었잖아요. 그동안은 이제 이 코로나19가 동물에게는 전이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고양이였나요? 동물에게 또 전이된 사례도 발견이 됐다. 그런 외신도 있었습니다.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예, 그 사실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 1,000만 예.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만일 그 개나 고양이한테 이 바이러스가 넘어가서 그 개나 고양이가 숙주가 될 수 있다면 그건 정말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런 증거는 없습니다만은 예. 그것도 역시 주도 면밀하게 계속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워낙 이제 처음 다 접하는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도 또 확산세에 있어서도 그렇고 코로나19라는 어떤 특성상으로도 처음 접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처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또 면밀하게 지켜보면서 또 연구 결과가 나와야지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교수님께서 다양한 넓은 종류의 광의에서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었는데요. 예. 이제 우리나라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하기 전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 코로나19가 발병하기 전에 국내에서도 참 어떻게 보면 흥미로운, 지금에서는 이제 흥미를 갖기 어렵습니다만 당시로서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박쥐가 서식을 하고 있는데 국내에 서식하는 박쥐에서도 코로나 샘플이 발견이 됐다. 그러니까 예. 이제 코로나19는 아니지만 이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종류의 그 코로나 바이러스는 샘플이 발견이 됐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역시 체계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런 연구 결과가 예. 나왔었거든요. 예. 자, 그렇습니다. 각 지역별로 이제 지금 코로나19의 확진 상황 어떻게 되는지 또 그리고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를 하나하나 좀 짚어볼 텐데요. 아직 원래 이제 오후 5시 좀 넘어서 이제 추가로 오후 동안에 나오는 확진자 수가 이제 집계가 돼서 또 중간 발표가 될 텐데 아직까지 그 숫자가 나오고 있지는 않죠? 네, 아직까지는 공개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개가 되는 대로 최대한 빠르게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각 지역별로 이제 확진자 상황 어떤지를 보겠습니다. 수원의 경우에 이제 경기도 수원에서 계속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차원에서도 확진자 숫자가 전날에 비해서 어제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요. 특히 이제 생명샘교회와 관련된 확진자가 많이 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이희령 기자가 좀 정리를 해놨는데요. 리포트로 먼저 보겠습니다. 어제 추가된 수원시의 16번째 확진자도 생명샘교회 신도입니다. 42살 여성인 이 환자는 어제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생명샘교회의 확진자가 7명으로 늘었습니다. 수원시 확진자 16명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한 교회에서 나온 겁니다. 이 확진자는 다른 확진자 5명과 달리 23일 초등부 예배에 참석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그날 전도사와 교회 식당에서 2분 정도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이 전도사는 지난 2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원시는 어제 추정되는 감염 경로를 밝혔습니다. 이 교회 신도 중 확진 판정을 받은 분들의 추정 감염 경로는 모두 지난 2월 23일 교회 예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사한 신도 30명 중 7명은 확진, 22명은 음성이고 나머지 1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전담팀을 꾸려 교회 신도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오후 4시 기준, 그러니까 오늘 새벽 0시부터 16시간 동안 집계가 된 추가 확진자 숫자가 조금 전에 나왔다고 하죠. 몇 명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총 322명이 더 늘어서요. 이 총 6,088명의 누적 확진자가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300명 넘는 확진자 수가 늘어난 건데 이걸 그러면 24시간 단위로 비교를 해보면 어제 저희가 16시 기준 수치가 5,621명이었었습니다. 그러면은 대략 이제 400명가량, 300명가량이 이제 400명가량의 차이가 나는 건데요. 그러니까 확산세가 아주 소폭 누그러들었다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500명 넘는 숫자가 계속해서 꾸준히 늘어왔었고 지금 같은 경우는 0시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나 16시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나 이제 300~400명, 400명대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소폭 줄어드는 것 아니냐라고 조심스럽게 그래도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조금 이제 예전 기준이라고 했죠. 저희가 보통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전날 오후 4시부터 이제 오늘 오후 4시까지 24시간 동안 집계한 그 숫자로 봤을 때는 3월 1일, 2일 같은 경우에 이제 500명대 580명, 599명 정도 확진자 숫자가 있었고 그리고 3월 3일에는 이제 851명. 그래서 이제 최고치를 기록을 했었다가
지금은 합치면은 그러면은 467명이 네. 되는 셈입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자, 그래서 총 확진자 수는 이렇게 해서 6천 명을 넘게 되기는 했습니다, 교수님. 6,088명이 됐고요. 24시간 동안 확진자 수는 467명으로 조금 누그러든 것 같지만 총 확진자 수는 6천 명이 넘었다. 자, 이 숫자 좀 사실 뭐 숫자 하나 가지고 지금 뭐 어떻게 평가를 할 때는 아니라고 저희가 거듭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좀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예, 일단 있는 그대로 좀 발병자는 줄었다, 확진자는 줄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 사실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변수가 참 많지 않습니까? 예. 이제 신천지 그쪽에서 그 양성률이 높은 분들이 일단 한번 이제 거의 끝났기 때문에 예. 양성률이 좀 낮을 거고요. 한 차례 검사가 대구 경북 지역이에요. 특히 네. 한 차례 검사가 화학되면서 이제 나올 사람들은 대부분 다 나왔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검사에 밀려 있던 유증상자들 또 밀접 예. 접촉자들이 이제 검사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예. 당분간 뭐 많이 꺾이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하루에 이제 15,000건까지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예. 양성률이 거의 5% 가까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예. 이게 한 3%까지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론적으로는 하루에 한 400명 정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양성률이 갑자기 다 꺾이진 않을 겁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도 상당 기간 300-400명 혹은 200-300명 정도의 숫자는 계속 나올 것이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혹시라도 집단 발병 생기는 어떤 지역, 어떤 곳이 어떤 장소가 생긴다면 그때는 또 한 번에 또 피크를 한 번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해봅니다. 예. 자, 그런 면에서 오늘 권준우 질병관리본부 부본부장도 이제 지금 상황에서 약간 숫자가 누그러진 것 같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다. 지금 상황에서 또 이런 방심과 약간의 느슨해진 틈을 또 감염병에 파고들 수 있다. 이렇게 또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던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이제 이희령 기자의 리포트를 봤지만 다른 지역에서 교수님 또 말씀하신 다른 지역에서의 집단적인 어떤 발병, 그 우려가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또 이 수원의 한 교회 아니었겠습니까? 수원 생명샘교회에서 확진자가 이제 나왔다고 해서 근데 이제 또 계속 좀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좀 그런 모습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일단 수원 생명샘교회라는 곳에서요. 이제 예배를 본 뒤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 40대 여성의 가족 3명, 43살 남편이 있었고 또 12살 딸, 7살 딸이 확진 판정을 잇따라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발생한 확진자 수가 1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최초의 감염원으로 추정되는 것은 다른 회사에서 있었던 양성평등 교육을 받았는데 그 강사가 신천지 교인이었다 뭐 이런 거였잖아요. 예. 이제 그렇게 해서 그 강연에 참여했었던 이 강사인 신천지 교인이 최초의 감염원인 것으로 이제 현재까지는 추정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교회 같은 경우에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총 199명이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달 23일 오전 11시에 예배부터 26일 오전까지 6차례 예배에서 123명이 참석을 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해서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정부가 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0시 기준 통계로 봤을 때 집단 발생 사례다라고 확인이 된 케이스가 총 4,004명에 달합니다. 예. 전체 확진자의 거의 70% 가까운 수치인데요. 주요 집단 발생 사례를 케이스별로 살펴보면 신천지 관련 확진자가 3,452명으로 집단 발생 사례의 대부분을 차지를 했고 청도 대남병원 관련 확진자가 119명 그리고 부산 온천교회 관련이 35명에 달했습니다. 또한 충남 천안에서는 이 81명이 운동시설 관련 확진자로 분류가 됐는데 이렇게 개별적으로 알 수 없는 이유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기보다는 이처럼 특정한 장소나 예. 집단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또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요. 경북 봉화군의 푸른 요양원에서 이 36명의 확진자가 한꺼번에 36명이요. 한꺼번에 발생을 했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는 요양원 입소자가 56명, 그리고 요양원의 종사자가 60명, 이렇게 해서 도합 116명이 머무는 곳인데 입소자의 절반에 가까운 이 26명, 그리고 종사자의 1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요양원의 특성상 이제 입소자들의 면역 상태가 좋지 못할 가능성도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의 추이를 주의해서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집단 감염 사례가 약 70% 가까이 나온 거잖아요. 예. 근데 이 집단 감염으로 끝나지 않고 사실은 뭐 종교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병원 시설이라든지 이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각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가족들에게 또 전파가 된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2차 감염의 우려는 항상 존재하는 것인데 오늘 이 경북 봉화의 푸른 요양원은 어찌됐건 면역력이 낮은 어르신들이 있는 공간이라서 더 걱정이 되는 것이고 예. 뭐 서울에서 있었던 그 주상복합 건물 같은 경우도 이 관리인 그리고 그 주변에 일하시는 분들 또 그분의 가족들에게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 집단 감염이라는 게 한 집단 안에서 시작하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전파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정말 또 집단 감염을 통해서 계속 한 명씩 또 그렇죠. 감염이 이어져 가고 있는 또 그런 상황이 이 부산의 영어학원 또 그 사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확진자가 4명이나 나왔었는데 5번째 확진자가 또 나왔다고 하죠. 이렇게 강사, 원장, 수강생에 이어서 이제 학부모까지 네. 이어졌던 네네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부산시 교육청이 그러다 보니까 유, 초, 중고 모든 학부모에게 이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는 학원에 보내지 말아달라라는 호소하는 그런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일단 이제 유, 초, 중, 고등학교가 교육부가 담당을 하는 것이고 이제 앞서 맨 처음 저희 특보 때 언급됐던 어린이집은 이제 보건복지부가 담당을 하게 되는 곳이니까 예. 교육청에서 이렇게 문자를 발송을 한 건데 그러면서 이제 부산시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요 학원의 휴원 동참을 좀 높이기 위해서 휴원하는 학원에 대해서 이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이 학원들도 포함을 시켜줄 것을 부산시와 또 교육부에 건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교수님, 지금 뭐 수원 같은 경우에는 한 교회를 통해서 가족이 이제 감염이 됐고요. 또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학원을 통해서 이제 또 가족으로 감염이 이어지는 그런 모습인데 학원을 지금 이제 문을 여는 곳들이 학교야 지금 계약을 미루고 있지만 학원 계속 문을 여는 곳이 있고 또 그리고 교회 예배도 언제까지 이제 교회 예배를 이제 중단한 곳도 있지만 온라인 예배로 대체한 곳이 있지만 언제까지 해야 하느냐 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당분간은 문을 닫는 게 좋다고 봐야지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방역 당국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을 좀 벌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의협에서도 마찬가지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자는 건데 제 생각에는 지금 개학을 하는 23일 예. 학교가 일제 개학을 하는 예정이 돼 있는 23일 전까지는 모든 그런 소소한 집회들을 다 안 하시는 게 좋겠어요. 예. 네, 그래서 생업에 관련된 움직임 말고는 그냥 그런 여러 사람이 모이는 집회를 안 해주셔야 됩니다. 23일 최소한 23일까지는요. 23일까지는요. 예. 왜냐하면 온 국민이 전체가 합쳐서 한번 이런 움직임을 해야 예. 병균이 덜 번져 나갑니다. 예. 그러면 그 사이에 걸릴 사람은 걸리지만 면역이 생길 사람이 생기고 퍼져나가는 속도를 줄여서 우리가 시간은 또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일부 이렇게 학원 다니고 또 뭐 노래방 다니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집회를 하면서 이렇게 퍼뜨리기 시작하면 이 고리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23일 계약을 하더라도 또 발생합니다. 그러나 집단 발생을 줄이고 발생 속도를 늦추는 데는 분명히 이익을 할 거기 때문에 예. 그 사회적 거리 두기는 정말 다 같이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이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또 그러면서 또 아이들을 학원을 보내지 않고 또 학원이 휴원하기를 또 권장을 하지만 또 학원을 경영하시는 입장에서는 그렇죠. 사실 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분명히 또 어떤 좀 구체적인 대책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정부에서 내놓는 대책들이 이제 관료 위주의 대책들이 있을 경우에 이게 불편함을 또 토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예. 대출을 더 저리로 해준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부분보다는 당장 이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장사가 잘 되든 그렇지 않든 그달의 임대료는 또 내야 되는 것이고요. 또 그게 몇 달씩 이어지게 되면 이 고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니까 예. 직접적이고 좀 직관적인 또 이 소상공인들 혹은 뭐 지금 학원 얘기가 나와서 시작된 얘기입니다만 그들이 내가 휴원을 하고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명이 생길 수 있는 환경들을 좀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한 예. 것으로 보여요. 실제로 어제 같은 경우에요. 이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한 영어 학원이 이 원생들의 학부모들에게 폐업을 결정했다라는 문자를 또 발송을 했다고 합니다. 예. 이 문자에 따르면 이 학원 측은요. 24년간 이제 영어 교육을 담당을 해왔지만 그동안 누적되었었던 이 경영 악화 그리고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으로 결국 폐원을 결정하게 됐다라고 문자를 통해서 밝혔다고 합니다. 예. 이제 갑작스럽게 학원이 휴업을 하는 게 아니라 아예 폐업을 하다 보니까 많은 학부모들이 좀 충격에 빠진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예. 일부 학부모들 같은 경우엔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이렇게
작은 규모의 학원들이 쓰러지게 되는 경우에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있고 또 실제로 이제 학원들의 단체라고 할 수 있는 학원총연합회 같은 경우엔 생계를 위한 손실금을 지원을 해달라라는 그런 목소리까지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물론 학원 원장 쪽에서 직접 설명을 한 것처럼 그동안 누적된 경영 악화 뭐 그런 요인들도 있는 것이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분들이 많은 것은 분명 또 사실인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또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코로나19 추경안을 오늘 국회에 이제 제출을 했는데요. 자, 이거 어떻게 사실 또 이제 추경이 조성이 되면은 이게 어떻게 적재적소에 들어가느냐 하는 부분이 물론 또 중요한 거겠죠. 어떤 내용으로 마련이 됐는지 송지혜 기자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부는 현 상황을 비상경제시국으로 진단했습니다. 지출 기준으로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보다 2조 3천억 원 많은 금액의 추경안을 짠 이유입니다. 가장 시급한 건 서민들의 소득을 채워주고 얼어붙은 소비를 깨우는 겁니다. 여기에 3조 원을 넣습니다. 우선 저소득층과 아이가 있는 집에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지역사랑 상품권을 나눠줍니다. 추경이 이달 안에 통과되면 이달부터 6월까지 넉 달간 지급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138만 가구는 2인 가구 기준 월 20만 원 안팎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받습니다.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가정도 아이 한 명당 월 10만 원씩 총 40만 원의 상품권을 받게 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강화 대책에도 2조 3천억 원을 넣습니다. 음압병실을 120실, 음압 구급차를 146대 늘리기로 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학교, 저소득층 등에 다음 달까지 마스크 1억 3천만 장 이상을 나눠준다는 계획입니다. 바이러스 연구소를 세우고 감염병 전문 병원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재원은 10조 3천억 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해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경제가 나아지지 않으면 추가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이번 대책으로 끝나지 않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최대한 집행해 나가되 대책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이상의 대책도 함께 강구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JTBC 송지혜입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또 확진자들 관련된 소식들 중에 저희가 또 반면교사로 삼아야지 될 부분들 지금 또 짚어보고 있었는데요. 확진 판정 전후에 이제 구체적인 동선을 숨기는 경우 사실 이걸 잘 밝혀야지 될 텐데 이걸 오히려 숨겨가지고 감염 확산을 방조한 사례들이 속속 적발되고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19 이 상황이 시작될 때쯤에 이제 역학조사 시작되고 이제 처음에 있었던 몇몇 환자들의 동선 공개될 때 야, 사생활 조심해야 되겠다. 그렇죠. 이런 예. 얘기들 뭐 우스갯소리처럼 했었는데 일부 사람들이 자신이 했던 어떤 음성적인 행동을 숨기기 위해서 동선을 이렇게 숨기는 경우들이 발생이 된 겁니다. 예. 실제로 이 송탄 보건소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예. 그 이후에 역학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동선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얘기하지 않고 거짓말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람이 바로 도박을 했었기 때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음성적인 활동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얘기하기 힘들었을 테고 이런 부분들이 안 알려지다 보니까 도박을 함께 했던 사람들은 또다시 이제 감염 위험에 노출됐던 것이고요. 지금 이제 격리가 돼 있는 상태인데 잘은 모르지만 뭐 도박장이라고 하면 오히려 굉장히 밀폐된 공간이고 그렇죠. 또 같이 이렇게 비말이 막 튈 수 있는 그런 네. 상황일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이런 그 위험 상황들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어떤 사회적인 활동보다 방역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런 모든 부분들을 공개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지 못했던 사례들 때문에 또 다른 감염원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걱정이 생기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또 신천지 신도들 가운데서도 이런 경우들이 벌어지는데 신용카드 영업을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예. 이분은 자신이 신천지 신도인 것도 이제 감출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신용카드 영업했던 것도 알리지 않아서 그러니까 그 자가격리 기간 동안 본인이 다녔던 곳들, 뭐 동주민센터들에 가서 신용카드 영업을 했었다고 하는데 이런 활동들을 숨기면서 또 한 번 걱정스러운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교수님? 물론 뭐 저희 당연한 이야기일 것 같지만 사실 또 본인에게 닥치면은 이 동선은 내가 참 공개하고 싶지는 않다. 그런 마음이 또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면을 생각을 했을 때 전혀 전체적인 방역에 도움이 안 되는 행동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저희도 이제 제가 현직에 있을 때 한번 조사를 해보면 다 고백하지 않습니다. 예. 숨기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예. 그게 뭐 특별히 위법이 아니더라도 예. 자기의 사생활을 밝히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역학조사 들어갈 때 신용카드, 그다음 교통 동선 이런 건 예. 기본적으로 다 보고 들어갑니다. 아, 예, 그래야 찾을 수가 있지. 그분의 말만 듣고는 찾을 수가 없거든요.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공개를 하는 게 기본적인 어떤 시민의 책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네, 그 공개도 해야 되고 또 제발 이제는 좀 덜 움직이셔야 돼요. 예, 어디 예. 좀 덜 가시고. 요번에 아주 꼼꼼하게 적어가지고 그 방역에 상당히 도움이 됐던 분 어제도 있지 소개해 않습니까? 드렸는데요. 네. 문화 해설사 분이 그렇습니다. 네. 본인의 동선을 의심 증상이 있었을 때부터 네. 상당히 꼼꼼하게 적어서 예. 화제가 됐었죠. 저희 병원에서는 우리 의사들끼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희야 뭐 집하고 병원만 왔다 갔다 하니까 동선 필요 없다. 그냥 똑같은 것만 하고 있다. 저는 굉장히 반복적인 생활을 저희 하니까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송국과 집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또 개인적으로 이 역학조사를 하고 있는 의사분을 알아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역학조사를 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한 확진자였는데. 그랬더니 왜 전화를 했느냐? 왜 또 전화를 했느냐? 이미 구청에서도 한번 전화했고 시에서도 한번 전화했는데 당신도 또 전화를 했느냐? 너무 힘들다. 지금 내 신상이 다 털렸고 내 가족들 신상까지 다 털렸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동선을 내가 공개하는 것도 참 까다롭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동선을 내가 겹쳤는지 그래서 나에게도 어떤 의심 증상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정도의 용도로 그 동선을 봐야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뭐라는 사람인지 과도한 관심을 갖는 거는 좀 경계해야지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 군데서 동선을 확인하는 일이 있었다면 그것은 방역 당국이 잘못한 것입니다. 예. 네. 컨트롤 타워가 있으면 어떤 확진자가 나왔을 때 동선을 조사하는 사람을 지정을 해서 그 지정된 사람이 가서 동선을 쭉 조사하고 그다음에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갑자기 너무 많은 환자들이 생기다 보니까 지자체는 지자체별로 중앙 역학조사관 또 문제가 있으면 또 가서 하고 또 다른 데서 또 들어가 찾아보고 이제 이런 일이 겹쳐서 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확진자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전국적으로 지금 상황을 좀 짚어보고 있는데요. 또 이런 황당한 경우도 좀 있었습니다. 본인이 이제 검사를 받고 싶었는데 보호자가 반대를 해서 확진 판정을 늦게 받은 그런 확진자도 있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보호자의 반대로 검사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소식인데요. 이제 괴산군의 케이스입니다. 예. 이 장현면이라는 곳에 거주하는 80대 김모 씨가 검체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이 기저질환으로 이 고혈압이 있었는데 이 보건지소에서 장현면 보건지소에서 감기 증세를 확인을 했고 이튿날 이제 마을 주민들과 내과를 방문해서 약을 처방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이제 그 27일 이틀 후죠. 예. 27일에 이제 괴산 성모병원 선별 진료소를 찾아서 이제 검사를 받았는데 이 선별 진료소에서 급성 인후두염 증세를 보인 김 씨한테 이제 검체 검사를 권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고령이라는 이유로 해서 보호자가 반대를 해서 투약만 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예. 자, 그런 경우에 있어서 어쨌든 확진 판정이 늦게 되면은 특히 고령인 경우에는 더 위험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으니까 특히 더 조심을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전에 이제 저희가 오후 4시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확진자 수가 얼마나 됐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6천 명이 오늘 그래서 이제 넘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보도국을 연결해서 집계된 내용들, 확인된 내용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호진 기자, 일단 확진자 증가 폭, 저희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나누기는 했지만 좀 둔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예, 국내 코로나19 하루 확진자의 증가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0시를 기준으로 해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5,766명인데요. 어제 0시에 대비해서는 438명이 늘어난 겁니다. 그제는 600명, 어제는 516명으로 일단 수치상으로 줄어드는 모양새입니다. 하루 확진자 수가 400명대로 떨어진 건 지난달 28일 이후의 엿새만입니다. 그 지역별로는 대구, 경북은 여전히 하루 수백 명씩 나오고 있지만 그 외의 지역에서의 확진자는 이달 들어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방금 나온 오늘 오후 4시 발표에 따르면 확진자는 6,088명입니다. 국내 최대 집단 감염이 일어난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하락세를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국내 확진자의 60%가량은 신천지 교회 관련입니다. 다른 지역의 신천지 신도도
조사를 하고 있지만 지난 3일 기준으로 양성률이 1.7%에 불과합니다. 예. 자, 좀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제 오늘 오전에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총 확진자 수는 5,766명이었었는데 이제 오후 4시 기준으로 조금 전 한 20분 전쯤에 추가로 그 이후에 이제 발견이 된 확진자 숫자를 더하면은 이제 6,000명을 넘어서 6,088명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속도를 봐야 되겠죠. 그 속도로 봤을 때는 다소 둔화되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망자 수 중요하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가 메르스 때를 넘었다고 하죠. 예, 오늘 오전 7시 34분쯤에 대구 파티마 병원에서 77세 남성 환자가 숨졌습니다. 오후에는 대구에서 67세 남성이, 어제 오전 10시에는 경북에서 86세 여성이 숨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모두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국내 사망자는 41명이 됐습니다. 메르스 당시 사망자도 넘었습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사망자는 38명이었습니다. 현재 위중한 상태 26명을 포함해서 중증 이상인 환자는 모두 49명입니다. 예. 자, 감염병 특별 관리 지역으로 오늘 이제 경북 경산시가 새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경산시의 확진자 중에 상당수가 또 신천지와 관련이 돼 있다고 하죠. 예, 경산에서 신규로 확진된 환자 중에서 거의 절반 이상이 신천지 교인이거나 신천지 교인과 관련이 된 사례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기준으로 경산시의 확진자는 총 347명인데요. 경상북도 전체로 볼 때 경산에서 발생하는 신규 환자 규모 자체가 큰 편으로 보입니다. 보건당국은 신천지 교인들을 관리를 하고 있지만 지역사회에서의 2차, 3차 전파 혹은 또 다른 집단적인 발생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고 보고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JTBC 이호진입니다. 예, 지금 스튜디오에서는 전 질병관리본부장이셨던 한림대 정기석 교수와 또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 조금 전에 이제 저희 취재기자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메르스 당시에 5년 전이었죠. 메르스 당시에 사망자 수가 이제 38명이었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사망자가 41명이 오늘 이제 돼서 그 숫자를 절대적인 숫자로 봤을 때는 넘어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코로나19는 메르스에 비해서 치명률이 낮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이제 절대적인 사망자 숫자는 는 게 아무래도 그렇게 걸리는 확산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지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메르스 사망 치명률은 20%였고요. 20%요? 네. 예. 186명이 걸려서 38명 혹은 지금 또 뒤에 추가로 39라는 얘기도 있지만 20%입니다. 예. 우리나라는. 근데 외국인 경우에는 거의 35%에 가깝기 때문에 예.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역시 우리 의료 기술의 그 선진화라고 볼 수 있고요. 외국 같은 경우에 35%, 40% 얘기까지 나와서 상당히 공포감에 떨게 했었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 코로나19는 사망률이 중국에서 처음 시작할 때 2%, 지금 이태리나 뭐 이란 같은 데는 이거보다 더 이제 높은 정도로 나오는데 우리는 지금 0.6% 정도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매우 낮긴 하지만 예. 20%는 0.6% 매우 낮긴 하지만 워낙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6,000명이 걸려버렸고 지난번에 메르스 때는 186명이 걸렸기 때문에 분모가 많아짐으로 해서 퍼센티지가 낮더라도 전체 숫자는 많아질 것이다.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2009년 그 신종플루 때는요 74만 명이 걸려서 예. 270명 정도가 200 수십 명이 사망을 했어요. 아, 예. 그때의 사망률은 0.035%입니다. 예. 굉장히 낮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0.035%요. 예, 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0.6%에 비하면 한 20분의 1로 낮은 겁니다. 예. 그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두려움을 가졌었습니까?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제일 큰 이유는요. 그때는 신종플루지만 역시 독감에 지나지 않았었어요. 예. H1N1이라는 스페인 독감하고 같은 종류의 독감이 100년 뒤에 왔을 뿐이고요. 그때는 우리가 예방주사도 있었고 치료제가 있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20배나 높은 사망률을 가진 이 바이러스가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물론 많은 국민들은 그냥 가볍게 앓고 지나갑니다만은 예. 치료제가 없는 이 병이 계속 번진다면 지금 6천 명에서 10,000명을 넘고 2만 명에 간다면은 그 숫자가 사망자의 숫자가 얼마에 이를지는 우리가 짐작을 능히 할 수 있다는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아무래도 지금 뭐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지금 방역의 초점을
이렇게 맞추겠다,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에 맞추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이제 기저질환자 또 그리고 감염병에 이제 취약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그런 작업이 지금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군요. 네. 특히 이제 이런 신종 감염병이 생기면 제일 취약한 부분들이 먼저 사실은 돌아가세요. 예. 그리고 사망률은 결국 떨어질 겁니다. 지금 0.6%지만 나중에 0.3, 뭐 0.1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신종 플루 때 우리가 봤던 0.035%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걸리는 사람들이 그만큼 또 지금 많아질 수 있으니까. 많아지면서 면역이 예. 생기죠. 예. 다만 이거는 독감이 아니에요. 예. 새로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또 하나의 바이러스가 하나 더 생겼다는 거죠. 예. 그래서 비록 병은 약한 병이 되겠지만 우리는 또 철마다 감기, 독감 걱정하면서 코로나 걱정을 또 하게 까딱 잘못하면 지금 생겼다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독감 예방 주사 맞을 때 코로나 예방 주사도 같이 맞아야 되는 뭐 그런 네, 상황이 그런데 코로나 예방 주사 만들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독감 예방 주사가 안 나오는 이유와 같은 것이고요. 자꾸 변이를 계속 한다면은 어느 연구소에서도 제대로 된 백신을 만들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는 우리가 의학계에서는 정말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지금 보고 있는 거라서 과연 이 추세가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해서는 정말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백신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백신을 왜 못 만들까? 지금 의학 기술이 이렇게 발전해 있는데 못 만들까라 얘기를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변이를 일으키고 있는데 일종의 시장성이 없다는 겁니다. 제약회사 입장에서 새로운 신약을 만들려고 하면 엄청난 투자와 인력과 물자가 들 텐데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또 다른 변종 바이러스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그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만든다는 건 그만큼 어려운 일이고 여기에서 그만큼 우리의 면역력이 또 중요해진다라는 얘기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운동 열심히 하고 또 그리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기침 예절 지키고 손 잘 씻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또 학습이 잘 되고 있는 또 그런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코로나19에 대해서 또 잘 알아야 할 텐데 코로나19가 당연히 이제 중국에서 먼저 시작됐다고 생각들을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큰 이견이 없어 보이는데 자, 최근 들어서 중국이 자꾸 이 책임론에 대해서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좀 이 부분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후베이성 우한 얘기를 애초에 했었고 그때는 이름도 뭐 우한이라는 이름을 붙여야 되느냐. 우한 폐렴, 우한 바이러스라는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중국의 지금 신규 확진자가 한 100명대로 이제 좀 뭐랄까요 안정기에 접어드는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라든지 유럽의 이탈리아 그리고 또 중동의 이란 같은 나라에서 확진자들이 더 많이 나오다 보니까 중국 당국에서는 이 중국이 발원지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 가설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뭐 시진핑 주석을 비롯해서 이제 중국 당국에서 발원지를 찾아라라는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여기에 이제 내재되어 있는 그 숨은 의미를 보자면 중국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겠죠. 지금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교수님? 현재까지는 이제 중국에서 나온 것이 유력하다라고 학계에서는 다 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그 바이러스는 그 우한은 아니지만 우한에서 좀 떨어진 지역에서 분리가 됐던 적이 있던 바이러스고요. 이제 이 움직임이 좀 그 심상치 않은 게 사실은 정식 루트를 통해서는 아니지만 중국의 그 지금 종난산이라고 그 원사라고 그 이제 사스의 영웅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이 호흡기 내과 의사거든요. 저하고도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요. 오랫동안. 근데 그분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중국이 아닐 수도 있다고. 근데 그분이 사실은 한국하고 일본의 이 호흡기 학자들끼리 모여서 이 코로나 사태를 한번 얘기해 보자라는 제안이 좀 왔는데 저희는 안 받으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결국 감염내과하고 해서 이제 감염의 병이긴 하지만 환자가 나빠지면 다 폐렴이 나빠지고 인공호흡기를 달고 에크모를 달고 이제 환자를 치료하는 건 호흡기 내과에서 사실은 전문의들이 다 합니다. 인공호흡기를 만지고 하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종난산이라는 그분이 사스 때도 사스 폐렴으로 이제 그 치료를 했고 이번에도 이제 앞장서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호흡기 내과 의사들끼리 모여서 이 바이러스를 얘기해 보자 하는데 아마 그 속뜻은 좀 지금 중국에서 주장하는 그런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은 게 아닌가. 오히려 논쟁을 통해서 그런 주장을 더 확산시키는 계기만 만들 수도 좀 있는 그런 거겠군요. 느낌이 있어서 일단 저희는 좀 더 우리에 집중하겠다라고 일단은 거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사스의 영웅이라고까지 불리는 박사 연구자고요. 종난산.
자, 그걸 개인적으로도 잘 알고 있다고 하셨는데 네, 어떻습니까?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요. 평소에도 혹시 그렇게 좀 터무니없는 전혀 아닙니다. 아, 그렇죠. 예. 그분 연세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지금 거의 80 중반쯤 되셨고요. 저하고 안 지는 뭐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20년이 넘었고 중국을 대표하는 호흡기 내과를 대표하는 뭐 거장입니다. 예. 갑자기 왜 그런 이야기를 꺼내게 된 걸까요?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그렇죠. 국가 차원에서 아마 그런 얘기가 좀 나온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그 외교적인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에 대한 이 코로나19 관련해서 다른 나라에서 지금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막 번져나가는 상황이고 미국에서도 이제 사망자 나오고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중국 사죄론이라는 것이 이렇게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예. 지금 워낙에 중국 사람들은 전 세계 곳곳에 다 퍼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국가 간의 교류나 이동이 워낙에 쉬운 과정에서 중국에서 시작됐으니 중국에서 뭔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 압박이 있는 것이 중국 당국 차원에서는 부담이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을 그 종난산이라는 아주 유명한 의사를 필두에 내세워서 좀 무마화시켜 보려고 하는 움직임이 아닌가 이런 예정이 가능하죠. 그러면서도 이제 오늘 중국 외교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내놨었습니다. 마차오시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한 말인데요. 이 우리나라의 상황이 악화하면서 중국이 한국에 필요한 이 모든 지원을 하고 싶다라고 한 겁니다. 이미 중국 기업들이나 일부 기업들이나 또 이제 일부 중국의 지자체들이 우리나라의 지자체들과 이제 교류 협력을 맺은 그런 도시들이 자체적으로 지원에 나서고 있는 상태고 또 이제 지원을 할 계획이다라고도 밝힌 상태인데 이런 가운데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원 의사를 다시 한번 밝히게 된 겁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마차오시 부부장은 또 이제 한국과 합동 방역 기제 설립을 논의 중이다. 또 이제 보건과 검역, 또 세관 등의 정보 교류 협력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마치 이제 전에 앞서서 이제 중난산 원사가 이제 우리나라에 연구를 제안한 것처럼 이제 정부 차원에서 합동 방역 기제 설립을 논의 중이고 교류 협력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글쎄요. 지금 상황에서 저도 지금 뭐 처음 들은 이야기이긴 했는데 중난산 원사가 이제 사스의 영웅이라고 불렸던 중난산 원사를 비롯한 중국의 연구진이 감염학 차원에서 이제 한중 간의 어떤 연구 세미나를 공동으로 열자라고 이 시점에 제안을 했다는 소식, 또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지금 이제 한림대 정기석 교수님 말씀으로는 이것에 대해서 지금 받아들일 이제 않을 결정이 난 겁니까? 안 받아들이는 것으로 아니면은 지금 그렇게 검토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저희는 일단은 좀 미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지금 바쁘고 저희는 아직까지 충분한 연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좀 자료를 많이 가진 다음에 기회가 되면 뭐 학술적으로 서로 얘기해 보는 것은 충분히 서로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보도국에 또 여러 가지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앞서 나왔던 가장 또 많이 관심 가지는 부분들 저희가 앞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마스크 수급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종합을 해서 보도국 연결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성국 기자, 일단 정부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저희 오후에 내놨다고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자, 마스크 오부제 아직도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명확하지 않다,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정부가 9일부터 출생연도 끝자리 번호를 기준으로 지정된 요일에만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게 하는 마스크 오부제를 실시합니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오부제로 구매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끝자리 1번, 6번은 월요일에, 2번, 7번은 화요일에 구매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약국과 우체국에서 판매되는 공적 마스크 구매를 일주일에 1인 2매로 제한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스크 부족 현상을 틈타서 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폭리를 취한 일당이 검거됐다고 하죠? 네, 경남경찰청은 식약처 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를 KF94 마스크 표기와 함께 보건용 마스크 효능을 적어 허위로 판매한 일당 3명을 검거했습니다. 또 양산경찰서는 일회용 부직포 마스크를 대량 구입해 보건용 마스크 성능이 표시된 다른 포장지에 낱개로 재포장한 뒤 약국에 판매한 업체 관계자 2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이른바 포장가리 방식으로 16,000개의 제품을 시중에 납품해 부당이득을 취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 상당히 또 걱정되는,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코로나19가 지금 퍼지고 있는데 그래서 정부가 학원에는 휴원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권고를 했는데도 서울 지역에 학원 3곳 중 1곳만
쉬기로 했다는 그런 통계가 나왔죠. 네, 오늘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어제 오후 2시 기준으로 휴원한 서울 시내 학원과 교습 수는 8,236곳으로 전체 학원의 33%에 그쳤습니다. 다만 대구 경북은 학원의 80에서 90%가 휴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원업계는 휴원을 위해선 생계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지금까지 JTBC 코로나19 뉴스특보 2부를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들어오는 소식은 뉴스특보 3부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